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동전의 보급과 저항, 전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전항은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돈이 가뭄이 들다는 뜻으로 디프레이션이라고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후기 때 경제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05 페이지 내용이에요. 보세요. 자, 동전을 기반으로 둔 화폐 경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교환 경제에서 필요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환 경제의 발전의 양상은 장치 수의 증가에 확연하게 이제 나타났는데, 17세기에서 18세기 초 장시는 읍지 중심에 한정된 범위를 넘어 농민이 거주하고 생산한 지역에 확산되었고, 장시 화폐 서는 동전이 주였다. 또한 동전은 거래 수단뿐만 아니라 축장 수단, 그러니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죠. 왜냐면 돈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거래 수단으로서 역할과 함께 자본을 이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장 수단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었고, 이에 발맞춰 국가의 재정 운영 역시 급납 조세와 화폐 지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해갖고 여기는 동전이 왜 이제 확대됐는가, 조선 후기 때 요 관련된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동전 수요량이 증가했었지만 1698년에 동전의 공급, 즉 주전이 중단되었다. 자, 동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계기가 확대되고 동전에 대한 투기적 수요까지 겹치면서 결국에는 숙종말에서 영조 초에 화폐 경제에서 전반적인 물가 하락, 즉 동전의 가치가 상승할 만큼 다른 가치의 이제 뭐냐면 가치가 다른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문제점이 등장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를 농사의 흉년의 뜻을 것을 비유해서 동가문, 즉 정황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말은 디프레이션 현상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숙종말과 영조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이 이제 숙종말과 영조초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많이 맞아요. 여기 이때만 일어난 건 아니고 이때부터 해서 쭉 해서 19세기 초반 때까지 순조 전까지 여기에 이제 전황이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동전이 교환경제 화폐로 정착된 상에서 그 당시 이제 이 전황의 결과죠. 예. 첫 번째로는 농민들은 동전 업계에서 자신의 생산물 헛가로 팔았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동전을 매입한 고리대로 인해서 이전보다 몇 배 수탈되었다. 이 문제점이죠. 또한 전황으로 인해서 화폐 경제가 고안되면서 전국적인 교환 경제 체제가 위축되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지대라든지 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냐면 화폐로 나는 화폐 납이 됐잖아요. 그래서 동전의 어떤 그것을 수요가 계속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동전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동전을 얻기 위해서 고리대를 이제 빌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몇 배 수탈을 당했는데 되게 고리대를 인제 준 사람들이 뭐냐면 부자들이죠. 관료들이나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돈을 투기 대상으로 보고 뭐냐면 퇴장, 그래서 유통하지 못하게 해서 인제 자기 집마당에 보관을 했거나 집마당, 그러니까 마당에 땅을 파서 보관하거나 하여튼 금고에 보관을 해 가지고 돈을 쌓아 놓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유통되지 못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되면서 이걸 이용해서 고리대를 인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선 국가는 저항에 신중하게 대처했다. 동전 유통 이후 교환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양극화, 분익부 빈익비의 심화와 사회 동요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화폐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에 지중 부산 대우가 축장하고 있는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지를 통제하고 국가의 동전 사용을 축소하는 한편 동전 대신에 다른 화폐의 사용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죠? 그래서 초창기 때 이런 뭐냐면 전황에 대한 대체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고리대의 어떤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국가의 동전 사용 을 축소하는 한편 동전 대신에 다른 화폐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 다른 화폐는 뭘까요? 이 당연히 물품화폐죠. 예, 물품화폐. 그래서 예전처럼 뭐 쌀이라든지
목화라 면포라든지 그런 걸 이제 쓰는데 주로 이제 면포 같은 것들은 인제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전황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총통화장에서 이런 식으로 인제 동전 대신에 다른 화폐를 사용할 걸 모색하면서 동전의 어떤 그 비중이 50% 해 놓고 여기에 면포가 한 50% 정도 해 놓으니까 인제 그만큼 인제 그 동전을 더 이상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계속 그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50% 중단시켜 버리니까 50% 밖에 안 되니까 상해 정황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미 동전을 기반으로 둔 화폐 경제가 정착됐기 때문에 1742년 조선 국가는 진을 몸으로 다시 동전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인제 조선 국가는 그 국가의 화폐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전 주조를 원칙적으로 호조나 진울중 같은 중앙의 재정 안목에서 일원화시켰고 동전의 주조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이후 이제 주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명함으로써 동전 투자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이렇게 있죠. 이와 같이 국가의 대규모 통화 공고에 따른 전황은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인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통론하고 좀 다른 견해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요게 해결 기점이 영조 때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부셈이나 신부셈이나 좀 약간 그런데 전황을 보통 이제 영조 때 일어났고 영조 때 해결했다 식으로 인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정황이 영조 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정황은 숙종 후반 때부터 쭉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조 때도 있었고 이게 제대로 해결된 것이 언제 때냐면 순조 때 들어와서 해결된 거예요, 19 세기 때. 이건 다른 기록에도 있어요. 그 국사편찬위원회 글도 있고 다 검색하면 순조 때 해결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영조 때 일시적으로 정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하다가 방향을 돌려서 1742 년에 이런 식으로 인제 진월도 인제 명부 주주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동종 주주와 엄격히 전환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 이제 영조 때 7 년에 두 번째 화폐 개혁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인제 그 전황을 해결하기 위한 화폐 개혁 2차 개혁 관련된 내용 같아요. 여기가 1 차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2 차고 이런 식으로 인제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해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제 좀 약간 다른 책하고 비교 분석하면 좀 아니다는 거야. 이게 역사적 팩트는 맞긴 맞는데 이것 때문에 두 번의 인제 어떤 화폐 개혁을 통해서 해결됐다는 걸 다른 책과 비교할 때 맞지가 않고 이건 일시적으로 2차 개혁 때 일시적으로 전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후에 계속 발생이 됐으니까 나중에 정조 때라든지 순조 때에도 계속 일어났던 거고 결국에 순조 때 최종 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조 때 해결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물품화폐하고 그다음에 금속화폐의 비중을 대개 보면 인제 동시에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 갖고 총화폐랑 관리해서. 근데 물품화폐를 인제 줄이고 아예 없애고 금속화폐 비중을 100% 하면서 동전을 주조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당시 동정 주조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이 동정이 구리잖아요. 구리가 생산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구리 생산량을 늘리면서 동전을 많이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제 '이걸 해결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전환 문제는. 그래서 여기는 마치 영조 때는 인제 전환, 그다음에 정조 때는 공시정학 이런 식의 이제 해서 양분화시켜 갖고 마치 영조 때 정랑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정황은 순조 말년부터 해 가지고 쭉 지속되다가 세조 때 세조 때란다. 순조 때 가서야 해결됐고 영조 때 개혁은 그냥 일시적이고 미봉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18 세기 후반에 들어간 이게 인제 시기적으로 정조 때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정황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공시 정황이죠. 공시 정황은 요때 공시는 공인 그다음에 시전상인 있죠. 이 시전상인들의 이제 준말이죠. 이들은 관상이잖아요. 공인과 시전상인이 그 동전 여기 이 모자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동전이 모자랐다. 그러니까 그 자본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운용 자금이 모자랐다. 뭐 유동성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자, 이 시기에는 이전과 달리 화폐 부족으로 인해 중앙 경제에 고난이 없었고 오로지 서울시장, 그중에 공시인들 국가의 어용상이 주 대상이었다. 요것도 인제 잘못된 거죠. 기록에 보면 정조 때도 계속 전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인제 그 전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디프레션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인과 시천상인들의 어떤 인제 뭐랄까요? 그 유동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치만 주의할 것은 요거 말대로 뭐냐면 그 이전과 달리 화폐 부족 이런 것들이 정조 때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야. 제가 이제 나중에 팩트 체크할 때 관련 근거를 가지고 좀 같이 제시를 해 드릴게요. 예. 자, 그거는 공항경제 주도권의 특권상인 공인 및 시청상인들에서 이 사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사상의 상업자본이 공인 및 시중상인들 압도하면서 공시인들의 자금 부족에 시달렸던 것이다. 여기죠. 이른바 공시정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총 통화력 정책의 통화력 증가의 주요 내용을 한 정황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황이 해결되지 않았다. 정조 연간의 공시정황이 영조 연간의 극과 성격을 파괴한 까닭이었다. 뭘 파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날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정조하고 영조 때 있던 저항은 이건 디프레션이고 요게 공시 저항은 디프레션 일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유동성의 인제 부족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운영 자금의 부족. 전혀 다른 건데 왜 이렇게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읽어 볼게요. 이에 이제 정부는 공시인들 요구대로 자금을 대여하여 공시인들이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책도 그 효과가 일시였고 시현상의 몰락과 사상의 대두가 계속되는 한 동전의 불균형 편제는 여전히 계속됐고 따라서 정황 용인이 항상 잠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황 대책은 공시인과 달리 화폐를 많이 축적한 부상되고 즉 사도구를 포함한 교환경제 전반을 재정적으로 그 중심 옮겼다. 그래서 인제 이때는 처음에는 그 조선이 그 시천상인과 공인들을 이제 어떤 지원을 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인제 뭐냐면 그 경쟁 체제로 해 갖고 이걸 이제 공시인들 지원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이제 경쟁 체제를 유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시장 논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조선 국가는 자금 지원을 통해 공신의 몰락과 공시체제의 동요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대 지원책이 오히려 물가 상승, 서울시장 고립 등 교환경제 왜곡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 조선 정부는 주교사를 설치해서 사상 도구의 통제를 강화한 편 조세 급납화를 억제함으로써 당시 가장 중요했던 상품이었던 쌀과 면표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유지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 방침이죠. 예. 자, 이와 함께 모든 상인들의 독점 행위 즉 도구를 억제하고 상인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이를 통해 활발한 유통을 도모했다.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그냥 자연 시장 그러니까 화폐 경제를 그대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한 거.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사사 동구를 한편으로 이제 뭐냐면 규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뭐냐면 도구를 억제하면서 상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화폐 유통을 원활했다. 그래서 인제 예전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줬지만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조세 급납을 저기 뭐야 사상 도구에 대한 통제 강화한 편 그다음에 인제 그 두 번째가 쌀과 명품에 대한 국가 지배 유지 그리고 아까처럼 말한 이제 상인들의 독점 행위 도구를 억제하면서도 상인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시장에 맡기는 형식으로 공시 정황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인제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죠. 우선 기존 시장 감독 관청인 평시소 외에 포도총을 동원하고 포도총은 그 당시에 인제 치안을 담당했던 어떤 것인데 오히려 경찰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동원해서 사상의 도구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걸 청구했고 또한 기존의 통공 방면을 이제 재정비해 신의 통공을 통해서 국가에 비유하되 합법적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의 도구 행위를 금지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인제 그 당시 정시 동향의 원인이 도구로 보고 이 도구를 단속하는 그 내용 두 가지 정책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인제 전반적으로 인제 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있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만 좀 볼게요. 자, 신해통공이 포괄함과 같이 조선 국가는 공신에 기반해 둔 교환 경제 장악 정책을 포기한 상황에서 사상의 대도와 공신의 세력이 약화된 국면에 조선 국가 이전부터 공신에 대한 무조건 지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공시 정황의 논의에 해소였다. 아울러 순조 연간 이후 주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순조 말년에 영조 초반에 화폐 경제에 나타난 통화 부족 역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가 인제 주 내용이죠. 예. 여기가. 앞에서 이제 순조 연간의 주전이 지속되면서 이게 이제 전황의 문제를 뭐냐면 해결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가 뭐 세부적으로 적어 놓은 것 같긴 하는데 문제는 약간 이제 팩트하고 교차 분석하면 팩트하고 안 맞는 게 있어. 일단 정리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전황이라는 것은 그 물가가 이제 뭐냐면 내려가는 돈이 부족한 형상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거시경제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황은 영조 때 말하는 저항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의 개혁을 했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공시정황 관련된 내용이야. 예. 공시 정황은 엄밀히 말하면 인제 여기 정황하고 의견은 좀 달라요. 이거는 디프레션이고 거시경제상 이 통화량이 인제 줄어드는 형상들을 얘기하는 거고 공시 정황은 유동성 부족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제 공인들하고 시청상인들하고 사상들 간의 대립 과정에서 뭐냐면 사상한테 밀린 공인과 시청상인이 운영 자금이 딸리게 되는 거야. 왜냐면 얘들은 흑자고 얘들은 적자인데 돈의 쏠림이 요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인제 처음에는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려면 지원을 해 줬어. 예. 근데 지원해도 안 되거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인제 정부는 이게 이제 도구의 문제라고 이제 판단한 거야. 독점상인들이 이제 사상 도구나 이런 독점상인들이 뭐냐면 돈을 이제 흡수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운영 자금이 딸린다 해 갖고 도구를 인제 금지하는 방향으로 인제 하고 그와 동시에 인제 뭐냐면 공인하고 시청상인들이 예전에 지원해 줬는데 이들의 지원을 끊었죠. 더 이상 인제 지원을 끊고 신해통공 같은 걸 반포해서 자유경제 형태로 인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 이게 인제 그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또 아울러 뭐 해 갖고 이렇게 그 숙종 연간의 주전이 지속되면서 송쪽 숙종의 영조의 화폐의 통화의 문제 역시 나타나지 않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하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띄어져 갖고 이 문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인제 앞에서 얘기한 처럼 영조의 정황 때 잠깐 두 번의 개혁했지만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후에 인제 정조나 계속 이제 하다가 숙조 들어와서 아까 이제 두 가지 인제 정책 있죠. 하나가 계속 주조에서 이제 동전을 수요 늘어났고 그다음에 면포하고 동전을 동시에 인제 사용했지만 인제는 동전은 이제 100% 이제 통화 관리를 하면서 이 면포를 포기하면서 이제 통화량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동전 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 해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공시 전환하고 그다음에 영조 때 이제 정황 정책은 맞긴 맞지만 근본적인 얘기는 영조 때 해결된 게 아니라 순조 때 해결됐다. 이거 수정해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뭐 국편이나 요런 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팩트 체크하면서 좀 짚어보기도 하죠, 요 부분은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해통공 이게 정황에서 이렇게 끝났고 그다음에 한국통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수공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수공업과 강업의 발달. 이게 몇 페이지냐면 한 통 336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인제 여기 있는 내용이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됐거든요, 한 통 내용이. 그래 갖고 요걸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좀 요걸 읽으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요걸 인제 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표를 가지고 좀 정리하고 볼게요. 자, 조선시대 강업 정책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인제 15 세기 때부터 해서 18 세기 후반까지 좀 시기별로 정리를 해 봤는데 15 세기 때는 강형수공업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강산을 경영했어요. 그리고 역의 일종으로 용의 일종으로 지방 수령들이 뭐냐면 지방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인제 강산 경영을 인제 하도록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피역 저항이 심했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됐고 16 세기 인제 들어오면서 강상 동원을 이제 보다는 미와 포로 대납을 해요. 그래서 미와 포로 대납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인력을 사 가지고 인제 요렇게 강상경을 하는 그런 방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16 세기에 들어가면 인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명나라와 교육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명이나 그 뒤에 청이나 다 결제 수단이 뭐예요? 은이죠, 은. 그 은경제 수단이 등장했고, 그 은강 개발하면서 이때 인제 일부 민간 자본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해치법이 등장했다. 예. 이건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강조되는 건데, 해치법이 뭐냐 하면 보통 은하고 납이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은을 캐려면 은을 이제 뭐냐면 분리시켜야 돼, 납하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해치법을 이제 발견해서 은과 납을 쉽게 분리시키는 방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고 일본에 전파했어.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인제 했는데, 일본은 그 당시 전국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일본에서 강독할 때 인제 좀 얘기했는데, 전국시대에 은을 인제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걸 팔아 가지고 인제 해외에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그리고 각 그 영내 영국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군사를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 해치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양난 이후에 인제 17 세기 초죠. 그 당시에 인제 또 한 번 바뀌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인제 그 군사적인 정비가 되게 중요했죠. 군대 강화. 그래서 뭐 그때 북벌론이니 하면서 군사비를 늘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총과 하약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인제 각 도을당 위임을 시켰어. 일종의 커터를 이제 시해서 총액제를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이렇게 커터를 받으면 여기 특정 상인과 수공업자들한테 넘겨서 이게 무기 제조 위탁했죠. 아웃소싱했죠. 근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다시 오군형으로 이관을 했고, 왜냐면 오군형은 이제 군대 그 당시 군대잖아요. 오군형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 더 효율적이게 생각해 갖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인제 조총이나 하약 같은 거 만들려면 일단 이 동 철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은 같은 이런 이제 뭐냐면 그 강산물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납 같은 경우에는 이 뭘로 만들죠? 이걸 총알로 만들죠. 예전에는 납으로 이제 총알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은이 있어야지 뭐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올 수 있고 등등 해서 이 은, 납 등 여러 강산 개발권을 이 오군영이 가난하면서 그걸 이제 받은 수익을 가지고 자료 바탕으로 해서 이 무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 오군영이 강간을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17 세기 중엽에 들어온 호정 때부터 설점 수세제를 실시했어. 이 설점 수세제. 예. 그래서 이 설점 수세제는 이제 설점의 주체와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크게 또 세 식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설점 수세제는 체험긴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숙종 때 실시하는 벌장제, 그다음에 18 세 후반에 물주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11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먼저 인제 초창기 때 채용관제를 볼게요. 자, 이때는 이제 은채굴권과 징수권을 호주에서 이관을 시켜요. 그리고 납채물권과 징수권은 오군형 체제로 유지되고요. 왜냐하면 요거는 인제 호주의 중요한 세원이 되죠. 그 당시 청나라와의 어떤 교육하는 과정에서 은을 사용하니까 은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납 같은 경우에는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총알 만들 때 납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납치물권 징수권 5군형이 되죠. 그래서 종전에 강간 제도가 유지됐고요. 요때 설정은 누가 하냐면 부상대구를 참여시키려고 했어. 그리고 수세는 채용관이었죠. 정부에서 파견된 채용관이.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초창기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인 자본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의도대로 이 부상대구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인제 숙종 때 이제 벌장제를 실시해요. 벌장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때 인제 은납 징수권을 호주로 통합을 했어요. 왜냐면 은하고 납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붙어 있잖아. 근데 은 채굴권은 호주, 납 채굴권은 이제 오군영,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은납 징수권을 이제 호주에게 통합되고, 납은 뭐 그냥 그 호주에서 그 징수하면 이제 오군영 보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요게 설정 수세의 주체를 이제 예전처럼 설정은 부산대고 수세는 채용관이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맡겼냐면 부산대구와 인제 항양 부산대와 호주와 유착된 별장을 파견했어. 이 별장이 인제 뭐냐면 설정도 하고 수세도 하고 경영은 그 밑에 두목을 둬서 인제 담당을 했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자, 수세를 할 때 별장이 이걸 가지고 이제 중앙의 호주나 그다음에 한양의 부산대구한테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얻은 그 강상 수익을 100% 어디로 올리는 거야? 중앙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관료 입장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죠. 예. 그러니까 지방 관료 입장일 때는 이제 뭘 이제 하냐면 잠체를 인제 뭐냐면 그 후원을 해 줘요. 잠체는 정부의 허락 없이 이제 캐는 걸 잠체라고 하거든요. 잠체. 그래서 이때는 18 세기 때문에 이제 17 세기에서 18 세기 넘어가는 그 18 세기 넘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냐면 부상대구가 자본이 이제 뭐냐 적은 게 아니라 상당히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부상대구들이 이제 설정을 잘 못했던 이유가 아직까지 상인 자본이 이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18 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상인 자본이 성장한 거야. 그래서 지방 관료들 비호를 받고 잠체가 인제 뭐냐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정부에서는 강산 개발 금지령을 내요. 왜냐하면 강산을 개발했더니 그 뭐냐면 농민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뭐냐면 농사 안 짓고 그 강상 노동자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요게 수익 등이 상당히 뭐냐면 또 지방 관료 소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잠재가 확산되니까 정부가 그걸 인정해 줬죠. 그러면서 물주제로 바뀌어요 이게. 물주제는 이제 어떤 거냐. 일단 설정의 주체는 누구냐면 상인 물주예요. 예. 호조의 승인을 받고 상인 물주가 인제 설정을 해. 강산을 이제 개발하면 수세는 누가 징수하냐면 그 지방의 수령이 징수해요. 그중에 50%는 인제 지방 세제로 쓰고 또 50%만 호주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인 물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18 세기 때 지방 관료의 비호를 받고 이렇게 잠체를 했던 세력들이 이렇게 상인 물주로서 인제 뭐냐면 합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물주가 이제 경영하냐? 경영은 인제 누가 하냐면 덕대가 하죠. 용주나. 그래서 물주는 자금을 대주고 실제 강산 개발과 운영은 덕대 또는 용주가 했다. 이건 뭐냐면 자본과 경영이 분리를 인제 얘기한 거고요. 그 밑에 또 뭐냐면 십장이라는 거 있어. 총 한 그 실무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재련 노동자나 뭐 여러 노동자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분업화됐어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구조와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이 물주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요 물주제를 되게 강조하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올 때도 요게 초점을 맞춰 갖고 인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간영 그 체제에서 그 17 세기에서 가동을 거쳐서 민영으로 이렇게 조금씩 좀 넘어가는 그런 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설정수세제에 관련된 내용이 한국 통론에 언급은 돼 있지만 이게 약간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제 여기 첫 번째 채용단제, 별장제, 물주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했고 설정수세제는 설정과 수세의 뭐냐면 그 주체가 따라서 그 달라진다. 그래서 세식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 내용을 항통이나 이제 포셈에서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수공업과 강화의 발달 좀 볼게요. 한 통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336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조선 후기의 농업의 변동 및 상품화폐 경제 진전과 함께 수공업과 강업도 발달했다. 자, 이때 수공업은 종의 간형 수공을 쇠퇴하고 사형 수공업이 이제 성장한 추세를 보였다. 자, 무기나 왕실의 자기 재료는 늦게까지 강형 수공으로 남아 있는 추세였지만 이것도 역시 사형 수공을 점차 전환하는 등 모든 수공업 분야가 사용화되었다. 자,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18 세기 때 말에 정조 때는 정부가 공장조차도 폐기함으로써 이제 공장들은 이제 독립적인 사형 수공업을 지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포는 납부하지 않고 그냥 장인세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포는 납부했는데 납부장이 냈죠. 그러다가 장인세를 대신 또 포 대신에 내고 있고 심지어 18 세기 들어와서는 장인세조차도 인제 뭐냐면 안 내도 돼요. 예. 예 공경본부가 폐기됐고 이제 장인세가 안 내면 되면서 완전하게 이제 사형 수공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번작 돌아가면서 인제 이렇게 했죠. 군역 대신에 인제 대신했다고 했잖아요, 변장제. 그러다가
이들이 인제 납포장됐다고 했죠. 군역제가 인제 군적수포제로 바뀌면서 납포장됐고, 게다가 이것도 이제 장인세를 납부하는 식으로 인제 했고, 장인세조차도 이제 폐지됐고, 요 납부 근거가 됐던 이 공장안을 폐지시키면서 인제 완전하게 인제 뭐냐 간형수공업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형수거의 쇠퇴는 부역제의 변동, 아까 인제 군역하고 직역하고 영동리에서 인제 그 공인들 동원했잖아요. 이런 변동과 상품화폐 경제 진정, 그러니까 필요한 이제 수공업 제품들은 시장에 가서 인제 정부가 돈을 주고 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동원하거나 이렇게 납부를 받거나 이렇게 해 갖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본래 간형 수공업은 공장 안으로 정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노동을 무상으로 징벌하는 구역제에 운영됐고 던 건데, 18 세기 이후 부역제 전반적 해이는 그 유지를 어렵게 했다. 반면 사장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만 해서 간장들의 그것을 앞서갔으며, 이런 추세에서 정부는 몇몇 물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장에 임하는 도용제를 채택하지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몇몇 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진짜 중요한 거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그 동전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인제 무기 같은 것도 일부는 앞에서 말하는 아웃소싱해서 인제 이렇게 하지만, 무기는 이제 중요한 무기는 되게 보면 정부가 계속 만들죠. 뭐 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쌀뜨기 활 같은 거는 이제 맡길 수 있지만, 중요한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인제 뭐 대포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화학을 이제 조제하는 것들은 정부 자체에서 인제 또 하는 그런 거죠. 예. 이러한 현상은 대동포 실시 이후 더욱 두드러졌으며,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은 그 경제적 조건으로 작용됐다. 그래서 대동법 때 인제 이게 이제 공납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납의 기준하고 요역의 기준은 서로 연결됐다고 했죠. 이게 크게 봐서 이제 요역의 일종의 공납이잖아. 그러니까 공납의 기준이 바뀌면 요역의 기준도 바뀌어요. 그래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미포전을 걷게 되고, 그리고 요역도 그 당시 요역세를 이제 대동세 거둘 때 같이 걷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전부터 조금 시작했지만 인제는 이제 뭐냐면 정부가 동원하는 체제가 아니라 돈을 주고 고용하는 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수고음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사형수고업자들은 공인한 상인으로부터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제 이 사형수고업자들은 선대제 형태로 그 당시 그 상인 자본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인 자본이 입장할 때는 대량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공급망을 이제 독점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대제 형태를 이용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선대제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공인한 상인들로부터 주문과 함께 원료와 자금을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품을 이들 공인상인들에게 판매했다. 즉 수공업자든 상업자본에 의해서 지배받고 이에 의존했으며 아직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할 만큼 성장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90%는 이렇게 선대제 형태도 있고 그 상인자본들에서 독점을 받았지만, 통제를 받았지만, 그중에 일부는 독립수공업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이걸 유통시키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들이 이제 상업자본의 맹아라고 볼 수가 있죠. 상업자본의 맹아. 상업자본의 상업혁명 시기 때 등장한 자본들 형태인데, 근데 여기에는 상업자본이라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맹아라는 형태가 보이긴 해요. 예. 그 독립수공업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독립수공업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다만 이들은 인제 뭐냐면 신해통공 이후에는 이들이 인제 뭐냐면 다 상업자본에 예속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수거업자 가운데 점차 독자재로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장인의 독립 형상은 특히 철기나 유기 제조업에 두드러졌다. 솥을 만드는 무쇠장이나 경우 안성이나 그다음에 그 청주, 청란, 납청, 그러니까 정주죠. 예. 그래서 납 정주 등 유기 명상에 대해서 수공업자들은 그 인노동을 이용해서 인노장 고용해서 작품을 생산하고 직접 판매까지 이뤘다. 자, 이런 사형 수공업자들의 직접 생산과 판매는 기존의 간원산인데 시전상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17세 후반에 나타난 이현적 독자는 상정의 그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 상전이라는 집단은 원래 시전상인 집단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독립수공업자 집단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 인제 뭐냐면 독립화돼서 상인 집단으로 바뀌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난전에 인제 유형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그중에 시천상인과 그 독립수공업자의 갈등, 그 과정에서 독립수공업자들이 인제 시천상인들의 물품을 몰래 갖다 팔면서 난전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거 얘기를 했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공업의 발달은 주로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점차 농촌에서 전개됐다. 자, 농촌 수공업은 그 일부가 자연 수공업으로 성장해 갔고 농가 보호업의 수공업도 전업화로 추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계 유지나 아니면 군포를 납부하는 목적에서 이 견업을 했던 건데 인제는 이것만 농사 때려치고 농촌 수공업 일부가 인제 전문화됐다. 그거 뭐 밥벌이 해 갖고 이제 전업화됐다. 요 내용이죠. 자, 요거 인제 넘어가기 전에 어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60 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60 번이에요. 자, 자연 수공의 성장이 앞선 곳은 수공업 그 지역인 점촌에 이르는데 이 점촌이 조선 후기 때 인제 등장했던 곳인데 요게 인제 한 곳에 인제 한 업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아. 아, 그래서 업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 집접 효과가 일어나죠. 한 곳에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단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분업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촌이 조선 후기 때 많이 뭐냐면 만들어졌다. 이 점촌의 명칭 정도는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니까 점촌도 인제 그걸 어떤 걸 만드냐에 따라서 그 앞에 인제 그 철기점, 유기점 이렇게 인제 명칭이 붙이죠. 그래서 철기점과 유기점을 비롯해서 자기점, 와기점이 대표적인 거고 부업수공업은 면직, 겸직, 모식, 마직업 같은 직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종전의 자가 수요나 조세 납부를 위한 생산하는 정도에 벗어나 점차 상품 생산을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장에 갖다 팔려고 인제 한 거죠. 그래서 부업수업이 단순히 자가 수요나 조세 납부가 아니라 상품을 팔기 위한 거라고 이 중에 인제 전업수공업도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를 정업으로 하는 농가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직포기기의 이제 개량도 추진되었다. 자, 수공업 제품의 유통 및 수요 증가는 그 원료 생산을 촉진시키면서 강업의 이제 발달을 추도했다. 그래서 이 수공업 제품의 원료가 됐던 것이 이제 동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업 수공업의 어떤 발달도 인제 연결돼 있죠. 조선 초기 이래 강업은 명예세군가 그러니까 명나라가 인제 그 우리한테 바치라고 한 것 중에 금과 은이 있어. 그리고 이제 각급 기관의 수요로 인해 금과 은강이 이제 주로 개발됐는데 이것은 강산의 일정한 액수의 세공을 부과하면 수령들이 그 도회관이 돼서 농민들의 부역 노동을 통해서 채취하는 형태였다. 자, 또한 철도 중앙에서 농민들에게 경작 명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초를 이제 갖다 공납물 대신에 이제 공납의 일종으로 이제 공초를 갖다 바치라는 거죠. 배당시켜서 지방에서 역시 수령이 가난해서 농민의 부역을 생산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도망가는 사람들 있죠. 피역 저항이 되게 심했던 거야. 그래서 후에 조선 후기 때 그 채은간 제도에서 상인 자본을 뭐냐 이렇게 고용 동원해 갖고 이제 하려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이렇게 피역 저항이 인제 뭐냐면 심하니까 이걸 상인들에게 위탁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날 16 세기에 부역제가 이제 해리되면서 강산에 있어서 생산이 저조했고 이에 정부는 농민의 강물 납부를 미와 포로 대신하게 해서 했으며 강산 개발에 점차 민간의 참여가 바뀌었다. 자, 또한 기술상의 진보가 있었는데 1503 년에 연산군 9 년이죠. 납에서 은을 분리하는 방법 채취법이 있죠. 아까 지금 얘기한 여기 이제 옆에 16 세기 때는 해치법 해치법이 인제 있죠. 이거 외워 두세요. 예. 은에서 납을 분리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이 해치법이 상당히 중요했다. 네. 효율적으로 이제 납과 은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자, 이거 일본에도 인제 영향을 줬죠. 이들 계기로 은강 주변에는 상인들이 모여들고 이들에 위한 강산 개발이 인제 더욱 활발해졌다. 자, 조선 후기에 이러한 추세가 더욱 현저했고 우선 강물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유통 경제가 발달했다. 원래 채강하는 잠체가 이제 보편화됐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인제 내용이 앞에서 인제 제가 정리한 내용 있죠? 채은강제, 별장제, 물주제가 이게 시기 없이 그냥 시기 구분 없이 그냥 혼합돼 있어요. 그래 갖고 요거는 여기 내용보다는 여기 내용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백과사전이나 이런 다른 책 전문적인 책을 보고 이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잠체가 인제 행해진 거는 엄밀히 말하면 18 세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초반부터 갑자기 잠체가 행해졌던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에 호주에서는 재정 조달을 위해서 은강 개발을 주장했지만 농민의 피격 저항이 시행과 개혁, 개발에 한계가 있었고 마침내 이제 호종 2년에는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내용이 많이 뛰어넘었죠. 여기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요 부분이 들어가요. 17세기 초반에 오군용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강간제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없어. 많이 뛰어먹고 좀 이제 은근슬쩍 저희 조선 전기 내용하고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런 내용이 부실한데 요 부분은 이제 그 구편이라든지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09년 개정 교과서에 이제 그 17세기 때 그 관련된 송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참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마침내 이제 1652 년에 그 타개책으로 설전수색을 실시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는 국가의 비용을 대여 강산 지역의 재정당과 부대 시설을 포함한 점을 설치하고 그 경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인제 설정과 수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원래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인제 누가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부상 대구를 참여시키려고 했어요. 예. 이렇게. 그다음에 수세는 인제 체험관을 이제 통해서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요렇게 연결시켜 보면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실제로 최은관이 설점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참여시키려고 했지만 그래서 뭐 요렇게 인제 보고 그다음에 인제 이로써 영세한 민간 자본을 강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책취한 강물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경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 좀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민간 자본은 상인 자본들인데 이들이 경영을 했다는 것은 좀 그렇죠. 왜냐면 얘들은 이제 자본만 대주는 거고 경영은 전문적인 그 뭐냐면 어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연결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대체 아까쯤에 있는 내용과 대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설정은 부상대구가 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채용관이 있고 수색은 채용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인제 있고 다시 넘어가서 요 부분은 좀 약간 인제 안 되니까 건너뛰고요. 예.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여기 부분이. 자, 그 한편 국가에서는 민간인의 강상 경영을 감독 통제하기 위해서 별장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설정 수세제 아래에서 별장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된 건데 설정 수세제 안에서 체험관제가 있고 체험관제가 별장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들은 대개 부상되거나 번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토호나 대상들은 사체 잠체 영향이 여전히 상행했고 이는 수령과 결정에서 별장제 폐지를 종용했고요. 또한 이 제도가 호조가 수세를 독점으로써 수익원을 얻게 된 가명과 군용이 강산에 대한 갑종 잡세를 부과하는 등 폐단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단초에는 단천, 성천, 영덕 등 60-70개 이뤘던 점이 18세기 후반에 14개에서 격감했다. 이건 아마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상 대구들 별장이 인제 운영하는 강산들의 그 수가 줄어들고 대신에 수용과 결당한 잠체 수가 늘어났다. 요런 걸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걸 합법화 시켜줬죠. 그래서 별장제를 폐지하고 설정 수세를 수령이 직접 이제 가능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설정의 주체는 이제 예전에 잠체를 했던 부상 대구들이고 그 수세의 주체는 인제 뭐죠? 이거는 수령이 되는 거야. 예전에는 이거 누가 다 한 거야? 그 뭐냐면 별장이 있죠. 별장이. 근데 이제 별장을 폐지하고 설정은 부상되고 그다음에 수세는 수정 이렇게 인제 했고 이때 이제 설정은 부상되고 했지만 얘네들이 제대로 인제 운영 못하죠. 자본만 되니까 거기에 덕대를 둔 거야 덕대, 덕대. 예 덕대를 해서 얘네들과 경영하고 자본이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이 됐다. 이렇게 있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하는 경영을 민간에게 맡기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강산 개발에 이제 참여할 수 있었다는 말하고 좀 약간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민간 자본들은 주로 인제 그 설정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최은관이 설정도 하고 수세도 하고 경유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민간 자본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때인데 요때 별장제 이후부터 18세기부터 성장해서 잠체 를 통해서 이제 강산 개발에 들어가게 된 거야. 예.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때부터 강산 운영은 상업자본가의 물주가 시설과 자금을 투자하고 강산 개발 경험이 있는 혈주나 그다음에 인제 덕대가 강산을 직접 경영해서 채굴량의 일부를 강조에 갖다 바치는 방식을 했다. 그래서 이제 물주는 호주로부터 승인받아서 설정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덕대나 혈주가
경영하면서 그 일부를 강주는 상업 자본과 물줄을 얘기하죠. 요게 인제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자본하고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 그리고 인제 생산 과정도 분리됐는데 직접 채광을 하는 강군 가운데 농업을 경험한 이제 농업 계절 노동자도 있었지만 정업적인 임금 노동자가 점차 많아졌고 그 강산에 대략 100명 정도였지만 수천 명이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 강산에 대한 세금의 간화가 징수하여 호주에 상납하는 원정세와 수령에게 수취한 잡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수령 징수제에서는 50%는 호주 옮기고 그다음에 50%는 수령 징수해서 수령이 이제 뭐냐면 그 자체적으로 쓰는 지방세 쓰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에 이제 덕대가 맡아서 납부했다. 이는 덕대가 인제 맡아서 납부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덕대가 강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와 같이 덕대 간사원은 종전에 전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수령 징수제 아래에서는 50%는 원정세로 인제 호주에 상납하고 수령은 그중에 일부를 이제 50%는 잡세로 인제 뭐냐면 지방에서 이제 쓰고 그렇게 있고 그것은 이제 누구한테 덕대가 납부했다는 오늘날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 등이 사업주가 있죠. 사업자가 인제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의 월급 중에 이제 원천 징수 인제 떼 가지고 정부에 납부하는 그런 형태가 이 덕대가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 읽어 보시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중간에 호정떼시 시장 별장제 관련된 내용이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이거 부분은 좀 나중에 찾아서 다시 얘기할게요. 뭐 이게 채용과 관련된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인제 뭐 이게 그 민간에 맡기는 방식인데 어떤 식으로 맡겼는지 경영을 맡긴 게 아니라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건 경영을 맡긴 식으로 인제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좀 문제가 좀 약간 요 부분은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찾아서 팩트 체크를 좀 해 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강상경험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국사 통론에서 좀 읽어 봤고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인제 몇 페이지를 펴 보시냐면요. 후셈 274 페이지 펴 보세요. 네, 강상경험 관련된 내용이 여기 또 있거든요. 자, 민간 자본이 강업과 강산을 뛰어들다. 예, 푸셈 내용인데, 자, 조선 후기에는 농업의 변동,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함께 수공업도 발전했다. 이때 수공업은 종래 강역 수공업을 쇠퇴하고 민영 수공업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금, 동 등의 광물에 대한 수요 또한 날로 증가했는데 강역, 강, 강역 강업이 이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민영 강업이 발달하면서 덕대라고 하는 새로운 강상 경제가 등장했다. 이렇게 있고 이건 조선 초기 때 인제 그 강사 운영 방식이죠. 강영수공업. 그러니까 본래 강영수공업은 공장항에 등록된 장인이 강영수공업자에 근무하는 방식으로 제품 생산 운영됐다. 앞에서 얘기했던 3 번제로 운영됐다고 했죠. 이에 인제 이들 간장에게는 보인을 붙여 주면서 급보제와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 동원된 사람들은 인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에게 보인을 붙여 줬어요. 보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직역에 인제 동원되거나 군역에 동원됐던 사람들 있죠? 이들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서 붙여 준 거야. 우리가 보인하면 군인들에게만 붙여 준 걸로 알고 있지만 간장, 이 장인들에게 붙여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기생들에게 붙여 줘요. 예. 천민들에게 붙여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봉족, 보인들 이렇게 인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또 잡다한 구경을 면제한 복호제. 복호라는 거는 역을 면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동원되면 나머지 역들은 면제해 주는 요역이나 이런 것들을 면제하는 한편 체하직을 수여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장인들은 안정을 도모했다. 자, 이 체하직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달 동안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표를 이렇게 잠깐 설명하면 세 단계에 나누죠. 그 앞에는 인제 훈관직 이들은 이제 국가의 이제 품간에 들면서 관리들이에요. 문관 관리들이죠. 얘네들은 이제 주로 인제 뭐 녹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된 거고 또 중간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관리직 기술직이 있어요. 관리하는데 기술자를 이제 관리하면서 뭐냐면 또 자기도 이제 뭐냐면 그 기술 뭐냐 동 기술을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관리직 같은 기술직들은 주로 뭐냐면 체하직 같은 걸 받아요, 체하직.
근데 그 대부분 이제 여기 있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동원되는 거죠. 예. 3 번째 여기까지 동원된 거죠. 이들은 인제 극보제라든지 보인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어 나머지 인제 역들을 빼주는 군역이나 요역을 빼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동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나 16 세기 이후에 군역체의 전반적인 회의로 이게 군역의 변화도 이제 연결돼 있죠. 군역이 인제 포로 이렇게 받게 되니까 당연히 이들 중 상당수가 인제 요가 연결돼 있으니까 납포로 인제 받게 되죠. 그리고 인제 회의도 급보제와 보급제가 인제 유명무실하던 가운데 국가재정 부족으로 최하직 수요와 급료의 지급 역시 중단되면서 여기도 제대로 안 됐고 여기 관리직 기술직들도 인제 잘 고용도 안 되죠. 그러면서 간장이 간형 수급이 이탈하는 형상들이 빈번했다. 자, 이러한 형상 임진왜란과 병정을 거치면서 17 세기 때 더욱 두드러졌다. 그래서 그냥 조선 초기에는 2,800 명 나왔던 서울의 경공장은 18 세기 후반에 10분의 1로 줄어들고 지방의 외공장도 사정이 비슷했다. 이 경공장과 외공장을 이렇게 법제적으로 나눈 그 시스템은 조선시대 때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고려시대 때는 중앙수공업, 그다음 지방간척수공업 이렇게 했는데 조선에 들어오면서 인제 이걸 중앙은 경공장, 그다음 지방수공은 외공장 하면서 이렇게 법제로 나눴죠. 예. 그래서 이제 시민한국사 읽어보면 이게 외공장 관련된 설명할 때 마치 인제 고려시대 때는 그 지방수공업이 없는 것처럼 기술했는데 갑자기 인제 외공장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선에 수공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잘못 기술한 건 아니지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인제 오해할 수 있는 기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제 외공장이 그때 생겼다는 것뿐이지 그 체제가 이전에 지방 수공업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지방 수공업을 외공장 체제로 편입시켜 갖고 체계를 관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 갖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 자, 하여튼 17 세기 이후에 강형 수공업자에 이탈한 장인들은 국가의 단지 장인세만 이제 납부하고 독립적인 이제 수공업 경제로 바뀌게 되고 이 장인세조차도 인제 정조 때는 아예 폐지됐죠. 그래서 공장안이 폐지되면서 안 내도 돼요. 예. 그래서 혹은 민간 수공업자 기술 노동이 포섭되었다. 자, 이들 민간 수공업자 사장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간장들의 그것보다 월등히 인제 우수했으며 결국 정부로서도 몇몇 물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장을 임용하는 고용제에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러한 형상은 지방 간에도 마찬가지고 대표적 공업 제품 종이의 경우에는 지방 간에 민영 지소를 만들어서 만든 종이를 시장에 종이를 구입할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선대제 등장과 농촌 수공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때 이제 민간 수공의 발달로 대체 두 가지 양상이 전개했다. 하나는 상인 자본이 수공업품을 생산 판매하는 양상이고 또 하나는 사장들이 자신의 어떤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양상이다. 요 앞부분은 선대제 시스템이라고 보죠.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독립수공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전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선대제 관련된 내용. 전자의 경우 조선후기 도시 경제가 발달하면서 수공업품의 수요가 증가되자 시장 상인들은 수공업품 확보를 하고자 했다. 자, 이를 위해 시장 상인들은 자신의 경제력과 금단 정권의 특권을 이용해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을 판매하여 독점하여 사장들이 자신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길을 봉쇄하려고 했다. 그래서 즉 시장 상인이 전매권의 사재기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자본력을 통해서 선대를 통해서 이는 이제 공급망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재기나 원료를 장인에게 제공하여 그러한 상품을 제조하게 한 뒤 장인에게 일정한 임금만 지불하고 그 제품을 전부 인수하는 이른바 선대제가 등장했다. 나아가 이제 시장 상인은 장인을 직접 고용한 수공품을 생산하는 단계, 즉 상업 자본의 상품 생산도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인제 후자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여기는 선대제인데 여기는 이제 뭘 단계 매뉴팩처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서술한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매뉴팩처 단계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장인을 직접 고용해 수공업품 생산하는 단계는 매뉴팩처인데 선대제하고 이제 매뉴팩처가 왜 다르냐면 선대제는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상인 물주가 있어요. 물주가 이제 수공업자들에게 인제 집기라든지 원료라든지 자금을 대주죠. 그걸 받아 가지고 납품하면 물주가 이제 각각 단계 개입을 해 갖고 넘기면서 이 완성품을 최종 받고 이걸 시장에 유통시키는 작업. 그 과정인데 자, 근데 여기에서 인제 특징은 요 물주가 할 때 이 상인 밑에 있는 수공업자들이
자기가 이제 있는 공간에 따로따로, 그러니까 생산 공간이 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물주에서 연결되는 시스템이야. 물주한테 이제 받으면 또 넘겨주고, 다시 물주가 넘겨주면 또 넘겨받고, 이런 식으로 상인으로부터 원료와 집기나 자금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면, 그 물건을 넘겨주면 물건을 이렇게 다른 공장에 넘겨주는 역할을 물주가 하고, 최종적인 물건을 받아서 유통시키는 단계거든요. 이게 선대제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다음 단계가 매뉴팩처 단계야. 자, 매뉴팩처 단계는 뭐냐면, 공장이라는 한 곳에, 공장을 만들어서 한 곳에 생산 시설을 집중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업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굴 고용하냐면 그 당시 인제 장인들을 고용하는 게 매뉴팩처죠. 그래서 매뉴팩처는 기계제 공장제 선구조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제 공장제가 공장에 기계를 놓는다면 여기는 수공업 기기들을 두죠. 이게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경제학사에서 상업자본 형태였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이제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 넘어갈 때 이 상업자본이 이제 하는 형태인데, 그렇지만 이거는 도식화시킨 거고, 시전상위는 상업자본이잖아. 상업자본 중에 일부 산업자본화 시켜 가지고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해 갖고 이제 하는, 그 산업자본 넘어가는 그런 상인 집단도 있었어요. 아마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어물쩡쩡 이게 넘어갔는데, 아마 학계에서 인제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않으니까 그냥 몇 개 단계 내용만 보고 그냥 쓴 것 같아. 몇 개 그 글만 보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냥 상업자본이 직접 생산자에 대해서 산업자본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 형태도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후자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앞에 독립수공업자 관련된 내용이죠. 장인들이 상인자본의 분리에 벗어나 스스로 독자적인 생산자이자 판매자로 성장하고자 했다. 특히 이러한 장인의 독립 형상은 철기와 유기 제조업에 두드러졌는데, 솥을 만든 수철장의 경우나 안선, 납청, 정주 등의 유기 그 명상지에 송업자들이 임노동자들 고용하여 작품을 생산하는, 직접 판매까지 하게 되었다. 자, 이들은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요때 이제 생산 시스템이 매뉴팩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자 시장 상인들과 치열한 분쟁을 벌이게 됐는데,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염전, 도자전, 상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상전은 시장 상인이 원래 아니라 원래는 이 수공업기 계열인데 애들이 나중에 시장 상인화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통론에 있는 점촌 관련된 내용 있죠. 여기 보면, 자, 수공업의 발달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점차 농촌에 나타났다. 자, 농촌 수공업은 일부가 자영 수공업자로 성장하였고, 농가 부업을 했던 수공업도 전업화되었다. 자연 수공업의 성장이 앞선 곳은 수공업 지역인 점촌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철기전과 유기전을 비롯해서 자기전, 마기전이 대표적인 거다. 네, 특히 일부 유기점은 민간의 유기 수요가 이제 커지면서 생산 과정과 분업이 발달됐고, 제조장의 규모도 49대의 기계를 갖출 정도 확대됐다. 자, 농촌의 부업 수공업은 면직, 견직, 모시, 마직업 같은 그 직무를 이제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종전엔 자가 수요와 조세 납부를 위해 생산했던 정도에서 벗어나 점차 상품 생산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도 증가했다. 자, 이에 따라 직포기기의 개량도 추진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강업의 발달과 덕대 이제 뭐냐면 등장을 볼게요. 앞부분은 강업의 발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배경.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원료를 공급한 강업도 함께 발달될 거예요. 이게 이제 강업 발달의 이제 배경이 됐던 거죠. 특히 이제 또 동종이 널리 유통되고 청과 일본간이 모이게 돼서 은의 결제 수단이 되면서 동간과 은간 계열도 있다. 그러니까 화폐 사용도 이제 수공업 발달, 강업의 발달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 그래서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강업 발달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강사는 본래 정부가 농민을 부역시켜 채굴했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 점차 부역이 동을 얻게 되니까 정부는 호종 2년에 민간인에게 강상 채굴을 허용하여 세금을 받는 설전수세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호종 때 시행했던 건 채은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설전수세제죠. 이것은 정부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민간 건용을 허가한 다음에 강산을 위해서 모집하는 인부의 수를 정하고 그 수에 따라 세금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강산 개발이 이제 헬기에 뜨는 가운데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강물을 채굴한 잠체도 성행했고, 이처럼 강업 역시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강형 강업을 이제 세태하고 사적으로 채굴한 잠체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세금을 내고 강산 개발 형태가 이제 성행됐다. 뭐 등등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호자 그 뭐랄까 두 번째 시기하고 여기 있죠. 채은간하고 별장제를 뭐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아. 그 푸셈이나 한 통이나 뭐 이렇게 구분 없이 썼기 때문에 뭐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그 당시 상인들이 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강산 기부의 강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지자 강산의 자본을 적극 투자했다. 이게 이제 18 세기 때부터예요. 예. 초창기 때는 앞에서 했지 요때는 제대로 안 됐어. 근데 요때부터 이제 창의 자본이 커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죠? 그 갑자기 이름 까먹는데 예 별장제 때요. 별장제 때. 별장제 뜨고 잠재 또한 이렇게 별장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농업촌에서 몰락한 농민들이 강산에 몰려오자 이들의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할 많은 이득을 챙겼고, 이들을 상위 물주로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위 물주들이 점점 커지고 정부에서는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농촌 경제 폐하고 이제 농촌의 인력이 이제 많이 이쪽으로 뺏기니까 어 등등 해 갖고 강산 그 금지령을 내렸지만 그 참 통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영조 때 그 형상을 이해하고 그냥 물주를 뭐냐면 설정을 하는 걸 인정해 줬죠. 예. 그래서 이제 물주제의 설정 소수제가 이제 시작됐는데 요게 인제 내용이 요 부분이에요. 예. 요 부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인제 이렇게 하니까 18 세기니까 여기 그래서 이제 정조 영조 때죠. 영조 때 내용을 이제 있는데 영조 때 내용이 잠깐만요. 여기까지가 영조 때 내용이다.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가 영조 때 18 세기 넘어가니까 여기 물주제, 설정수지제 이 구분을 안 해 갖고 음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제 잠체 관련된 내용 있죠? 요 잠체가 요거는 인제 어디 때냐면 앞에서 얘기한 어 그 별장제 설정수지제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내용이 인제 뭐냐면 그 여기 내용이 뭐야 그 체흔간제, 체흔간제. 예. 그래서 이게 있고 민간 경영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민간 경영이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 자본을 이제 대주는 형태로 인제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그래서 경영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이제 그 물주가 그 상인들이 하기가 힘들죠 요거는요. 그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자본 측면에서 인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했는데 요거는 인제 좀 안 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물주제 관련된 내용을 계속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강산 개발과 경영은 그 많은 비용과 전문 능력을 요구되는 덕대라고 불리는 전문 경영이 등장했고, 이들 덕대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물질로부터 조달할 뿐만 아니라 강맥을 찾아 채굴과 재련을 하며 거친 일꾼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야 강산에는 자본을 가진 물주와 경영을 하는 덕대가 분리되었고 수백 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분업과 협업으로 채굴 작업을 벌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 때 강산 경영에는 자본, 경영, 노동이 분리되어 근대적인 어떤 생산 동식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냥 물주제의 인제 뭐냐면 강산 경영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되게 보면 이제 요기죠. 물주제에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뭐 강산 경영 관련된 한 통이나 그다음에 뿌셈이나 이게 이제 앞부분 물주제까지는 잘 설명했는데 그 앞부분에 체감관 부분을 좀 약간 빼먹거나 아니면 잘못된 설명 방식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체험관 제도 하에서는 인제 상인 자본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설정 단계에서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인제 수세는 체험관이 있고 그리고 인제 했고 얘네들이 잘 되지 못하니까 체험관이 실제로 인제 뭐냐면 그 상인 자본을 원래 처음에 끌어들이는 안 됐으니까 체험관이 설정과 수세 경영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좀 많이 빠져 있어 여기에. 좀 왜곡돼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푸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읽어 봤고요. 다음이 이제 뭐냐면 신분제 붕괴에서 조선 후기 때 사회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내일 부분에 내일 예 내일
내일 다음 시간 그러니까 내일에 다 잊고 있네. 왜 제가 지금 기본 강의 끝나고 이렇게 강독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꼬여. 예.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